네, 안녕하세요. 이은종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그 기업 법무 실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회사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고, 뭐 주식 투자도 하실 테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친숙한 용어긴 한데 그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법인을 실제 운영하셨던 분들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들도 가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투자 받을 때 또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알아야 되는 주식에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보통 이건 투자 받을 때가 이제 많이 중요하겠죠. 이제 투자 계약서상에 상대방이 우리에게 투자자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투자를 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기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회사라는 제도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대항해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 돛담배를 이런 범선을 타고 이제 무역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이게 원래 회사 기원 자체가 좀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큰 이익이 난 사업도 없고 그 예전엔 그래서 그리고 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인들은 그냥 자기 자본으로 자기가 이제 투입 그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사고 뭐 낙타 사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동방에서 향료를 사오기 위해서 근데 그전에는 이슬람 상인들과 이제 그 서양 상인들이 무역을 했었는데 이제 직거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직접 하면 이윤이 훨씬 크니까 동방 항로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어떻게 그 갔다 와서 향료를 팔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뭐 100번 가면 한 번, 두 번 정도 성공할까 말까 였던 거고. 근데 그 한두 번 성공하면 몇 대가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이 남았으니까. 이걸 그리고 또 위험성도 너무 큰 데다가 들어간 자본의 그 크기도 너무 커서 이거를 그 혼자 할 수 있는 개인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이 함대를 출발시키고 갔다 오면 그 수익을 나누자. 근데 이거부터 이제 회사 제도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이 배를 사서 이제 가는데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배를 투자한 사람들이 뭐 A, B, C 이렇게 있는데 뭐 이 두 사람은 괜찮은데 C가 사실은 뭐 다른 채무가 있었어요. 채권 갚을 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 투자한 채권자들이 이 배를 압류하거나 뭐 이럴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개인 자산이 없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제도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투자자를 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 절연을 시켜서 투자자들의 채권이 이쪽으로 추심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사업에서 나온 채권이 이쪽으로 추심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제도를 생각하실 때 우선 이 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큰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을 어떻게 자본 없이 나눠 가질 것이냐, 그리고 거대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특징으로는 우선 법인이죠.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인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가상의 개념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특정한 그 재산을 법률상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좀 친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법률상 인간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법인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소송의 주체가 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재산권. 그러니까 독립해서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된다는 말은 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의 이제 모임으로 이제 묶었어요. 그러면 이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이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구성원이 뭐 6명이면 여기 등기 이제 소유주가 6명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번잡스럽잖아. 사실 이 부동산을 팔기도 그렇고, 팔 때도 6명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뭐,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 모임에서 쓰려고 어떤 그 채무를 대출을 받을 때도 누구 명의로 그럼 대출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그 구성원의 명의가 아니라 이 단체를 하나 인정을 해서 이 단체는 사실 실질이 없지만, 그러니까 단체는 사실 뜯어보면 이 구성원들의 모임일 뿐이지만, 이 모임을 독립시켜서 하나의 단위로 인정을 하겠다. 법적인 단위로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이라는 것은 독립해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임에 대해서 법인으로 인정을 하면 그게 이제 사단법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의 모임,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 장학재단 이렇게 할 때 재단이잖아요. 장학재단 어떤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그러니까 재산일 뿐이지만 하나의 법인으로 따로 독립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재단법인. 주식회사도 역시 법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그 하나의 그 구성원과는 별도의 하나의 인격체로,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그 법인 자체도 대표가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 대표가 필요하고,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총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어떤 형태의 법인이든 요 세 가지 요소는 꼭 있어요. 대표, 업무 집행기관, 총회. 근데 보통은 이게 대표, 이사장, 이사, 총회, 사원총회,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법인이 없어지는 거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산.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 등기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이 등기부가 있으면 법인인 거예요. 그 청산한다는 건 이 등기부를 없애는 게 청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인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 좀 구별해서 보실게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폐업하는 게 있어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제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사업자 등록만 폐업을 하면 이게 이제 영업이 뭔가 회사가 정리가 된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법인격 자체가 없어지는 청산하고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그 납세자로 등록을 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사업을 영위하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사업자 등록을 없애는 걸 폐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격 자체가 없어지는 청산과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 폐업을 해도 청산을 하지 않으면 법인 자체는 남아있는 거예요. 법인 자체가 남아있다는 말은 이 등기부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이제 등기부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여기가 삼성전자의 등기부고요. 등기부에는 이제 중요한 사항들, 뭐 상호나 그런 대표이사가 누군지, 회사의 목적, 주식의 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등기부는 누구나 떼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를 모르고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진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항상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등기부가 나오면 법인이 설립된 거고, 이 등기부가 없어지면 법인이 없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우리는 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쓴 사원도 있지만, 법률상 용어로 사원이라고 하면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죠. 이 사원들의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사 제도를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책임을 지느냐, 간접 책임을 지느냐, 유한 책임을 지느냐, 무한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직접 책임은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들이 ABC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회사가 외부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재산으로 이 채무를 다 갚지 못했을 경우에 이 채권자들이 직접 이 구성원들에게, 사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느냐? 있으면 직접 책임을 지는 거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회사의 채권자들은 회사에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직접 이렇게 청구할 수 없다 하면 간접 책임을 지는 거고요. 유한 책임은 뭐냐면 이제 출자액을 한도로 부담하면, 내가 이제 1,000만 원 출자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으면 이 1,000만 원 외에는 나는 추가로 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유한 책임. 무한 책임은 출자액이 1,000만 원이었어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진다. 이게 무한 책임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직접 유한, 간접 무한이 같은 개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직접 책임을 지면서 유한 책임만 지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뭐 직접 책임지면서 무한 책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다른 개념이고, 사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회사 제도를 크게 우리 상법에서는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합명회사, 예, 합명인 거죠. 합병이 아니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나누고 있고, 각각의 그 회사의 단계별로 이 사원들이 지는 책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제도의 발전한 역사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한명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회사 제도의 그 원래 모습인 거죠. 원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 모임에 어떤 법인격을 인정해주자, 여기까지. 다만 이제 그 회사에서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구성원들이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갚지 못한 게 있으면 그 구성원들이 돈을 다 갚아라.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한명회사고, 그럼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걸고 어쨌든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유한 책임 사원들을 추가한 게 합자회사, 유한 책임들로만 구성된 게 유한 책임 회사, 그러다가 이 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주식의 형태로 만든 것이 주식회사. 이제 이건 유한회사도 역시 모든 사원이 간접 유한 책임을 지고, 다만 구성원들이 각각 이제 업무 집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지분 양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제한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회사들, 그러니까 뭐 민법상 사단, 재단 빼고 상법상 회사들 중에 90% 이상이 다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것들은 어떤 펀드 만들 때나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주식회사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를 위주로 볼 것이고요. 역시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별도의 자격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 집행을 한다. 그리고 대표가 이사회에서 결정 업무를 집행을 한다는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감사가 이제 이사들을 감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회사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 책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납입할 책임을 질 뿐. 그러니까 이거죠. 회사를 설립할 때 내가 뭐 얼마를 내서 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면 그 돈을 낼 책임만 질 뿐이고, 그 이후에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100억이 됐어요. 근데 부채가 900억이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갚지 못한 채무가 800억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갚지 못한 게. 그럼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 회사를 그래서 800억 갚지 못한 채로 그냥 날리면 주주들은 그냥 끝입니다. 주주들이 이 800억에 대해서 추가 출자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주주 개인 재산으로 이 800억 갚아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주 개인, 그러니까 내가 회사 사업을 할 때 내 전 재산을 다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주식회사 설립해서 거기에 1억 원 투자해서 만들어 두면 사업이 안 되더라도 그 1억만 날리면 되는 거지,
추가로 내 재산이 더 갈 우려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주주 자격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회사의 주주가 된 주주에게 이 회사 채무가 넘어오게 되면 그 주주로 대실 이 사람의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주식을 잘못 샀다가 뭐 언제 어느새 내 재산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주주의 그 지위도 거래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집니다. 왜냐면 회사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주주로 들어오는 것도 부담이 없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주주의 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사실 회사가 이 정도가 됐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800억의 채무를 만약에 갚지 못한다고 하면 일반 대부분의 경우에 대표들도 같이 뭔가 파산을 하거나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연대보증을 따로 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정말 대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16년, 17년 요때 그 기보, 신보 이런 데서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는데, 그 이전에는 대출받을 때 대표자가 뭐 특별한 그 법인의 재산이 많거나 이러지 않는 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채권자들은 회사의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자로서로 이렇게 주주에게 추심을 했던 거죠, 그동안은. 근데 만약에 회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주식회사를 일단 설립하는 거는 뭐 대부분 아마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더라도 이제 대리인에게 그러니까 뭐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느냐. 일단 크게 보면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관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주금을 납입하고 임원을 설립한 다음에 등기를 하면 된다.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발기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발기인은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A와 B와 C가 모여서 우리가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고, 발기인의 법적인 의미는 회사 정관에 작성할 때 정관에 사인을 해야 돼요. 이게 정관에 사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발기인은. 근데 이제 사인을 한다는 게 그냥 사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니까 중요한 거죠. 정관은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그러니까 회사의 헌법 같은 거, 나라의 헌법이 있다면 주식회사에는 정관이 있다. 그래서 이 정관이 회사의 기초적인 사항들을 정해놓는 것이고, 근데 보통 우리가 회사 설립할 때 정관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그냥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표준 정관 같은 것들을 그냥 쓰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어떤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잘 해놔야 돼서 정관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회사 설립하는 게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의 99% 이상은 발기 설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기 설립은 뭐냐면 이 발기인들끼리만 모여서 설립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할 A, B, C만 모여서 설립을 하는 게 발기 설립이고, 모집 설립은 발기인 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조달해서 회사를 설립한다. 이게 모집 설립인 거죠.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규제가 좀 있어요. 그만큼 근데 초기에 자본을 조달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 3명이 예를 들어서 ABC 3명이 뭐 3억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불특정 다수를 모으면 한 100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모집 설립하는 경우보다는 만약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단 발기 설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증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발기 설립,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발기 설립은 간단합니다. 정관 작성해서 이제 주식을 납입을 하고 인원 선임해서 등기를 하면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발기인 요 내용들은 있지만 이 내용들을 뭐 구체적으로 볼 건 아니고, 발기인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가 중요하겠죠. 발기인은 뭐 하는 역할은 회사 설립할 때 이제 그 정관에 사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고, 별다른 자격 조건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법인도 다른 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데 발기인 이제 한 명만 있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1인 회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주식회사 하나 만들 수 있다. 나 1인으로만 구성된. 근데 회사가 제대로 설립이 됐다면 이제 이런 자본 충실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책임과, 그러니까 그 회사나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 이런 그 회사 설립 중에 그 제3자에게 진 채무가 있다면 연대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잘못하면 배임죄가 돼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기인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가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기인 되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발기 설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규모 회사 설립에 용이하고 소수가 만드는 거니까요. 모집 설립은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하다. 대부분은 근데 사실 발기 설립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발기 설립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훨씬 간단하다. 근데 회사 설립할 때 그 특히 중요할 게, 우리가 현물 출자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 잘 아시겠지만 돈을 내서 그걸로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게 이제 그게 원칙인데, 이제 가끔 보면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건물을 회사를 출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그 기계를 출자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특히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사실 변태 설립 사항은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변태 설립 사항은 그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니까 그 아무래도 회사 설립하는 단계에서 권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남용해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우리가 법에서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변태 설립 사항은 특히 이제 발기인이 받을 특별히, 발기인이 돈을 특별히 뭐 더 가져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거를 규제를 할 거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그 어떤 재산을 양수하거나 재산을 사거나 뭐 이렇게 미리 설립 전에 미리 계약을 해놓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이렇게 정해놓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거 현물 출자에 대한 겁니다. 현물 출자. 이게 이 현물 출자에 대한 내용은 회사 설립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증자할 때, 회사 설립된 다음에 증자할 때도 현물로 할 때는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출자는 그 돈이 아닌 다른 재산을 출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치가 명확하잖아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명확하죠. 근데 어떤 기계를 이제 출자를 한다. 그럼 이 기계가 과연 그럼 얼마짜리냐? 이 기계를 그래서 얼마로 쳐서 주식을 얼마를 줄 것이냐? 요 그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00만 원짜리인데 3,000만 원으로 인정해서 주식을 3,000만 원어치 주면 회사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럼 회사가 손해를 보면 회사 채권자가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그래서 대차제조표, 그러니까 자산 상태표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상법상으로는 대차제표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대차제조표 자산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다 현물 출자 대상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도 되고 기계나 자동차, 동산도 되고, 심지어 영업상 비밀도 가치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면 뭐 현물 출자 대상이 됩니다. 특허권도 현물 출자 대상이 되죠. 다만 노무나 신용, 그러니까 노무 출자 안 되고, 내가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할 테니까 그 주식을 얼마로 쳐서 달라, 이거 안 되고, 신용 출자, 회사가 어려울 때 내가 신용을 제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출자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대평가됐을 때는 그 과대평가 정도가 경미하면 그냥 현물 출자 자체는 유효하고 대신 그 차액만큼을 더 납부해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를 한 1,200 정도로 평가해서 현물 출자했다 이러면 그 20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문제가 되는데 1,000만 원짜리를 한 1억에 평가했다 그러면 현물 출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회사 설립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 점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그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의 가장 기본을 규정하는 규칙이다. 그래서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인 거죠, 정관은. 그래서 정관을 일단 만들면 이걸 개정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주주총회 결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특별 결의는, 보통 결의는 뭐 과반수 출석에 출석 2분의 1 이상 찬성만 되면 돼요. 근데 특별 결의는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일단 해야 되고, 발행 주식 총수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동의한 주식 수가 그러니까 총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그 결의 요건을 가중한 거죠. 정관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정관을 처음 만들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꼭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야만 하는 사항, 절대적 기재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목적이 뭐냐,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은 기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이런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런 종류 주식, 전환 주식 이런 것들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법의 강행 규정.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상법이 되는데 일반적인 법들의 강행 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음대로 기재를 하면 그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표준 정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항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뭐 특별히 영업 연도를 좀 바꾸고 싶다라든지 다른 회사는 다르게 하고 싶다. 지점을 설립하고 싶다. 총회를 우리는 뭐 3월 말에 하지 않고 뭐 2월 말에 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기재를 하면 그게 이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주식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상법상 규정들도 많이 있지만 자율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으로 정하면 대부분은 그 정관의 그 정한 바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제 회사가 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한 것들인 거고, 설립 목적을 기재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사의 그 업무 집행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사 업무 집행 범위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사가 이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만약에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이사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그 이사가 그 회사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뭐라고 할까요? 상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을 도매하는 회사라고 해보죠. 우리 회사 이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3자에게 사기를 쳤는데 제3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우리 회사가 상품을 이제 도매하는 회사인데 상품 도매하는 상품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너에게 돈을 빌린다. 라고 하면 이게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회사의 목적이 상품 도매로 돼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이사가 한 행위지만 회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품 도매 회사인데 이사가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이사는 책임을 지지만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사의 업무가 어디까지를 이사의 업무로 볼 것이냐, 이 기준이 되는 게 회사의 설립 목적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각하실 건 아니다. 회사가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회사의 업무로 보겠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사 업무 범위를 판단하는 일정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설립하고 소멸할 때 일단 회사가 우선 이제 원칙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해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이 뭐냐? 해산 결의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회사가 끝나는 이유가 뭐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주총 결의로 끝내는 거죠. 주총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하자라고 결의를 하면 그 순간에 청산 절차를 돌입을 하게 되는. 청산 절차라는 건 뭐냐?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를 하고 남은 게 있다면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재산이 회사가 재산이 100억이 있었다. 채무가 80억이다. 그러면 회사 재산을 정리해서 채무를 갚고 남은 20억이 있잖아요. 20억을 주주들이 이제 나눠 갖고 그러면 이제 회사는 다 청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사가 청산 종결 등기를 하면 회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없어지는 거죠. 등기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회사 재산은 100억인데 채무가 120억이다.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20억 채무가 남잖아요. 주식회사 유한책임이니까 이 주주들이 20억을 채워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회사는 끝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갚지 못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청산 절차가 종결되지 않죠. 그리고 청산 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등기부를 없앨 수가 없어요. 회사는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이 회사의 등기를 완전히 정리하려면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면 법인 파산을 해야 되는 거죠. 파산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파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채무고 남아서 청산 절차가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게 그 파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회사는 쭉 가고 있다. 이럴 때 이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휴면 회사의 해산. 그래서 등기를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어떤 등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5년 동안 아무런 등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법원은 알다니까 등기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제 등기부에 이 회사는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다. 등기가 없다. 보통 회사 이사들의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이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5년을 그냥 지났다. 그럼 이 회사는 영업을 접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관보에 공고를 한 다음에 2월 이내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이 어떠한 회사는 지금 그 등기가 5년 동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시키겠다 라고 해서 공고를 해서 그때까지도 3년이 경과하면 청산 종결된 걸로 봅니다. 그냥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칙은 이렇게 채무가 남아있으면 회사가 안 없어지고 계속 가는 거고 이 회사를 없애려면 법인 파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회사를 계속 무한정 남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 9년이 지나면 그냥 없는 걸로 쳐준다는 거죠. 8, 9년 동안은 법인이 살아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소송 우편물 같은 것들은 계속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이 되게 됩니다. 이제 주식의 양도에, 그러니까 그 회사 주주의 그 권리를 표창하는 그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식은 원래 양도를 한 주권을 발행해야 돼요, 주권. 그러니까 주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식의 이미지죠. 그 종이에 써 있는 그래서 주권 해가지고 액면가액이 1,000원이다. 라고 해서 회사 도장 딱 찍혀 있고, 이게 주권이거든요. 이 종이를 이제 실제로 발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양도해야 이제 주식이 양도됐다. 주주가 변경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무조건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을 교부하지 않으면 주식이 양도된 게 아니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찌됐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근데 상당수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요.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주권을 계속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명채권 양도, 지명채권이란 게 뭐냐?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가 누구고, 채권자가 A고, 채무자가 B라고 정해져 있는 채권이 다 지명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도 지명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러니까 채권자 정해져 있고, 채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지명채권인 거예요. 이 지명채권을 양도하려면 원래 민법상으로는 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또는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을 해야 돼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양도인이 그러니까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를 하거나 회사가 양도를 승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이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주주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주주인데 이 주식을 이제 뭐 비상장 주식회사인 경우에 상장이면 그냥 뭐 사고 팔면 되는데 비상장인 경우에 이제 B라는 사람에게 내 주식을 팔아요. 팔면서 이제 뭐 주식 매매 계약서를 쓰겠죠. 돈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이 사람을 주주 명부에 등재를 시키면 그게 이제 회사가 양도를 승낙한 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주권에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만 해놓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법상으로는 내가 주식을 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주는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개인 간의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회사로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 양도 사실을 인정을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도 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고 그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걸로 아직까지는 돼 있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다만 2천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2천만 원 그냥 액면가액 그대로 2천만 원으로 팔아도 보통은 무방하다. 다만 이제 특수관계 가족들에게 팔 때는 가치 평가를 해서 이 주식의 실제 가치가 얼마냐를 평가를 해서 그 가격대로 넘겨야 되지만 그냥 그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친구 아니면 동업자에게 넘길 때는 액면가액대로 넘겨도 무방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주식 양수하실 때 이런 양식으로 쓰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도장을 찍고 회사도 이게 도장을 찍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도장 이렇게 찍혀 있으면 따로 통지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사가 승낙한 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 간편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명의시타 그러니까 실질 주주는 난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 회사 주주로 등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을 이제 그 회사 주주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주주가 누구냐? 나냐? 아니면 돈을 댄 나냐? 아니면 명의만 있는 쟤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실질에 따라서 그동안 판단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 차용의 명의를 빌린 사람만이 실질적인 주주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랑은 조금 다르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명의자가 어쨌든 딱 실질 소유자로 그러니까 소유자로 인정을 받는데 그 주주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댄 사람, 명의를 빌린 사람만이 아니라 실질 돈을 댄 사람이 그 사정을 잘 소명을 하면 그러면 그 실질 주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명의 신탁이 가능하다. 주주는. 네, 이제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액면 주식이에요. 액면가가 있는 주식이 액면 주식이고요. 이제 그 액면가가 없는 게 무액면 주식인데 일단 액면가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액면 주식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식은 그렇습니다. 의결권이 있고요.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배당.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이 두 개를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뭐 소수주주의 권리 뭐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열람 청구권 뭐 이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총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리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게 이제 보통주인 거죠. 보통주. 이게 원칙입니다. 보통주는 1주 1의결권. 그래서 뭐 주당 1의결권이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뭐 1년 동안 번 거에서 남은 게 있으면 남은 거를 이제 1주당 균등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같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주식이 이 보통 주식만으로는 뭔가 투자를 유치하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뭔가 혜택을 주자.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조금씩 다양한 주식들이 생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이제 우선주만 인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우선주. 네, 우선주. 우선주는 뭐냐? 이익 배당이나 자녀 배당, 자녀 재산 분배에 우선권을 주는. 그러니까 이익을 최우선으로 가져가라. 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우선주가 있었고 예전에는 이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상법이 2012년, 13년 이때 한번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그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그러니까 우선주, 이익 배당을 우선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 외에도 의결권만을 따로 빼거나 뺄 수 있는 또 이제 주식을 상환.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은 그 딴 데 팔았으면 팔았지 회사한테 이 주식 환불하겠다. 그러니까 환불인 거죠. 환불. 주식을 환불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었는데 이것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전환. 주식을 다른 형태의 주식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뭐 우선주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주로 바꿔달라. 또는 우선주인데 상환 주식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이런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투자자들 다양한 그 요구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규정을 했고요.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결론은 이거예요. 상환, 전환, 우선주입니다. 우선 상환권이 있고 전환권도 있고 우선주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붙은 거예요. 이게 투자자에게 제일 유리한 형태의 주식이요. 투자자가 다양한 형태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뭐 영어로는 이렇게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보통은 약자로 이제 RCPS라고 많이 하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RCPS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요거를 그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이렇게 그 풀네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거 다 이제 RCPS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라. RCPS는 뭐냐?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이 다 있는 거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뭐 엔젤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뭐 1단계, 2단계 투자를 받기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형태는 이 RCPS 형태로 들어온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주에 상환권을 결합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전환권도 있기 때문에 역시 회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실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상환권이 뭐고 전환권이 뭐고 우선주가 뭐냐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에 관한 내용은 뭐 대부분이 액면 주식이니까 액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종류 주식을 정하고 있다는 점. 우선주는 뭐냐? 우선주는 그 이익 배당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우선주와 보통 대립하는 개념이 이제 보통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관에 미리 정해야 되고요. 이 우선주. 그러니까 이런 그 종류 주식, 그러니까 우선주, 전환주, 상환주 이런 것들을 다 정할 때에는 정관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도 돼야 돼요. 등기부에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배당 재산의 종류, 배당 재산의 가액의 결정 방법, 한 주당 얼마를 줄 것이냐, 이익을 배당한 조건 등을 정해 놓으면 이제 우선해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주도 뭐 더 디테일하게 가면 뭐 누적적 우선주가 있고 참가적 우선주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뭐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누적적 우선주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당 뭐 이 우선주가 조건을 정하기를 1주당 액면가액의 5%는 이제 우선 배당 받기로 이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우선주가 뭐 100원이었다. 그럼 이제 5원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없었어요. 배당을 못 받죠. 2021년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 5원이라는 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우선주는 이때는 배당 못 받고 이때는 5원 받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누적적 우선주면 이 전에 못 받았던 것까지 올해 받는 거예요. 전에 못 받았으니까 올해는 10원을 받는다. 이게 누적적 우선주. 누적되는 거죠. 못 받은 게 누적된다. 참가적 우선주는 원래는 보통 이제 그 우선주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95원에 대해서 보통주가 나눠 가지는데 이게 우선주는 5%인데 이제 보통주는 어떻게 하다 보면 우선주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선주에게는 5%를 줬는데 보통주에게는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뭐 7%를 가져갔더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통주도 5%까지는 이제 보통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2%에 대해서 우선주란 다시 나눈다. 그러니까 이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 먼저 가져가고 보통주 배당받을 때 또 배당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선주 그 배당금은 어떤 식으로 주냐면 배당률의 형태로 확정이 되니까 1주당 액면가액이 몇 %로 규정을 하는 게 보통이다. 한 주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하는 게 보통이고요. 역시 정관에 정해야 되고, 예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별개로 하고 있어서 우선주이면서도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종합해서 말씀드릴 그 RCPS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이기도 하지만 의결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도 할 수 있는 거죠. 누적적, 참가적 이렇게 되고, 이제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종류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아예 이 주식은 의결권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주식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다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 주식은 뭐 주총의 모든 결의에 대해서 의결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라는 형태의 주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뭐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이 기업 문화가 있는데, 돈은 필요해서 그 많은 자본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지만 이게 우리 회사의 그 방향까지 좌지우지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뭐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해서 발행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만 정해서 뭐 의결권 제한되는 걸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활용도가 뭐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의결권 제한 주식은 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선주인데 우선주가 우선 배당을 받으면 배당을 먼저 가져가는 상황이면 의결권 행사하지 않겠고, 근데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고요. 이 주식은 이제 일단은 의결권이 있지만 이게 누군가한테 넘어가면 의결권을 소멸시킨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에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 ABC가 이 회사를 세웠는데 이 C가 이제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갑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갑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ABC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의결권이 있다가 누군가한테 한번 넘어만 가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 것이죠. 상환이란 건 뭐냐면 회사가 이제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주식을 받고 그거를 이제 돈을 돌려주는 거죠. 이게 회사가 먼저 결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회사 콜로 회사가 이제 이 주식을 상환하겠다라고 해서 상환할 수 있는 걸로도 할 수 있고,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주주가 이제 그 상환을 하는 것으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투자 받을 때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이 주식을 언제까지 상환권을 청구하면 회사는 뭐 일정 기간, 뭐 2주, 한 달 이내에 뭐 얼마로 쳐서 이걸 상환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임의 상환할 수도 있고 강제로 회사가 상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이 내용들을 보시고 보통은 이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 이제 이 주식을 다른 형태의 주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회사가 콜에서 바꾸는 걸로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주가 콜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그러면 왜 주식을 굳이 바꾸냐? 주주는 그런 거죠. 우선주를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우선주를 들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비상장이었어요. 우선주를 들고 있었죠. 근데 이게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상장하는 경우에는 보통주가 훨씬 더 거래도 잦고 주가가 더 보통주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기만 해도 재산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 때문에 이 전환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다 합친 것들이 이런 RCPS,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고 우선주의도 하다. 그리고 의결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이제 이 회사가 만약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주식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자는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환권은 보통 우리가 만약에 그 투자 기간에 일정 이자율을 더한 걸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 빌려준 것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10억 투자했다가 주식이 오르면 그냥 그 오른 주식으로 팔아서 수익을 내면 되고, 투자자는. 회사가 좀 수익이 잘 안 나면 그냥 회사에 그 돈 빌려준 것처럼 이제 갚아라. 이렇게 해서 상환권 청구해서 상환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상장을 한다. 상장을 해서 그러면 그 보통주가 좀 거래가 된다. 그러면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팔 수도 있고, 이러한 투자 기간 동안 의결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도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렇게 주식의 종류를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